개덕이 막 집을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막 계단 아래를 디디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방이 흔들리면서 그는 발을 헛디고 말았다. 그는 대문 쪽으로 구르며 엎어졌다. 쿠르르르르. 어마어마한 소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흔들리는 땅에서 좀처럼 일어날 수가 없었다. 대체 뭐지? 그는 혼잣말을 되뇌며 몸을 간신히 일으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땅이 흔들리며 사방의 건물들이 좌우로 들썩이고 있었다. 지진이야. 그는 차량 쪽으로 달려갔지만 땅이 심하게 흔들려서 좀처럼 빠르게 달릴 수가 없었다. 안 돼! 제덕은 당장에 떠오르는 것은 인환이 뿐이었다. 하지만 아내 이진 그리고 차차 아버지 어머니가 떠올랐다. 큰일이야.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다니. 지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이 마구 흔들리면서 네온 사인들이 떨어지고 전봇대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그는 찻길에 세우던 차로 달려가다가 순간 멈칫하여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오히려 차에서 내려 공터 쪽으로 달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래, 지진이 나면 차를 타면 안 되지. 당장 내가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다칠 수 있어. 그는 최대한 건물이 없는 단독 주택 골목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단독 주택들이 흔들리면서 지붕이 부서지며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주택 한가운데 놀이터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뛰어들어갔다. 여러 사람들도 역시 집에서 뛰쳐나와 놀이터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놀이터 중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 중 철봉 하나를 붙잡고 지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젠장. 그는 흔들리는 동안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어 이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괜찮을 거야. 그는 속으로 말하며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이남과 아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하지만 이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지진이 여전히 멈추지 않아 아직 못 받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다리자 여기에서. 하지만 지진은 멈추지 않고 그는 주변에서 주택들이 기울고 무너지는 광경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얼마나 큰 강도인 거야. 그때 멀리 보이는 아파트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경악했다. 도저히 기다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는 놀이터 밖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를 하나 발견하고 그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 뒤 열쇠가 꽂힌 것을 확인한 다음 바로 올라탔다. 그는 고민도 할 것 없이 시동을 걸었다. 주변으로 파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는 당장 아파트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시동이 걸리자 그는 떨어진 파편들, 건물 잔해들이 널린 비보호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진동 때문에 오토바이가 통통 튕겨져 그는 최대한 천천히 중심을 잡고 달려야만 했다. 도심은 아비규환 자체였다. 잔뜩 겁을 집어먹어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빠르게 큰 도로로 뛰어나가 서 있는 차량들 사이를 달렸다. 아스팔트 도로가 부서지고 여러 군데 싱크홀이 발견되어 그는 최대한 우회하며 차량들 사이를 달렸다. 그 사이를 달리면서 이미 싱크홀 속에 몇 대의 차량들이 굴러떨어져 있었고 갈라진 아스팔트 사이에 낑긴 차들도 있었다. 그는 겁이 났지만 인환과 아내를 생각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파트로 접근해 갔다. 마음이 급해진 그는 아파트 입구 쪽을 확인하고 달리다가 눈앞에 경차가 달려오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했다. 경차가 급정거를 하자 그는 놀라서 옆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그의 몸이 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렀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오토바이랑 부딪히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더니 차를 끌고 쓰러진 제덕과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 버렸다. 제덕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생각도 할 겨를 없이 아파트 쪽으로 달려갔다. 아파트 몇 동이 쓰러져서 옆 아파트로 기울어져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쓰러진 아파트가 그가 사는 109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아직 흔들림에 버티고 있는 109동 아파트로 달려가던 중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리와 부서진 난간이 옆으로 떨어져서 깜짝 놀라며 옆으로 비켜섰다. 그는 다시 아파트 입구를 찾아 5층으로 급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진이 지속됐지만 다행히 좀 전만큼 진동이 크지 않아서 움직이는데 큰 장애가 없었다. 5023호에 도착한 제덕은 문을 두드리며 벨을 눌렀다. 집안 화장실에서 인환을 앞으로 업은 채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유이진이 벨소리에 반가워하며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문을 열자 임재덕은 이진과 인환을 와락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야. 어디 다친 데 없어. 이진 역시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괜찮아. 자기는. 난 괜찮아. 제덕은 눈앞에서 앵앵대고 있는 인환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며 말했다. 인환아, 괜찮아. 울지마. 인환이는 엄마 가슴 앞에 엎인 채 분위기에 탔는지 겁에 질린 듯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지금 여진이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생존 가방이랑 내 돈이랑 챙겨서 일단 여기를 나가자. 응. 제덕은 예전에 준비해서 응접실 창고에 넣어둔 생존 가방을 꺼낸 뒤 농이 쓰러지고 텔레비전도 떨어져 있는 방으로 들어와 달러와 금이 든 가방을 집어들고 거실로 뛰쳐나갔다. 그는 돈과 금을 생존 가방에 몰아넣은 뒤 그녀에게 매라고 한 뒤 인환이를 인계받았다. 그리고 집을 벗어나 천천히 5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갔다. 1층으로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주변이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진의 손을 잡고 한쪽 팔은 아기 몸을 잘 감싸 안은 채 아파트 밖을 힘차게 달렸다. 아파트 입구를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 계속되던 여진이 순간 멈추었다. 제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진의 등을 받쳐 안으며 걸어가면서 말했다. 아파트는 또 언제 여진이 일어날지도 몰라. 지금 당장 음식도 없고 일단 당장은 같이 움직이고 차가 멀쩡한지 확인해야 해. 만약 여진이 없다면 109동이 그래도 가장 안전할 수도 있잖아. 일단 두고 봐야지. 이 정도 지진이면 단독주택도 많이 손상됐을 거야. 이진이 말했다. 그럼 어떡하지? 일단 차로 가보자.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 제덕은 말하면서 최대한 건물이 없는 단독주택 골목길 안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갔다. 제덕의 아파트와 아버지 집과는 빠른 걸음으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대지진으로 인하여 도로와 인도는 파손되었고 붕괴된 건물만 해도 수만 채가 넘었다. 오토바이로 정신없이 달려서 10분 만에 도착하는 것은 그의 정신력 덕분이었다. 그만큼 도로와 도심은 대혼돈 상황과도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도로와 인도로 나와서 황당한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노후에 건물이 붕괴되어 잔해에 깔린 사람도 상당수였다. 사방에서 통곡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주변에 사이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었다. 화재로 불이 난 건물들이 많은지 하늘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20분 만에 다시 부모님 집 근방 그의 차 앞에 도착한 제덕과 이진은 다행히 차 위에 먼지 외에 떨어진 건물 잔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을 안은 채 다시 아내와 함께 부모님 집으로 가보았다. 주변에 화재가 난 곳은 없었다. 그 동네는 신축 건물들이 많아서 화재 예방 시스템이 작동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몇 블럭 떨어진 몇 군데의 빌라는 지탱하는 다리가 끊어져 엎어져서 앞 건물 위로 기대는 형상으로 있었다. 그 빌라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젓가락처럼 다리를 만들어서 기초가 빈약한 필로티 구조였다. 그의 부모님 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2010년에 철골 콘크리트로 다시 지은 내진 설계된 빌라형 주택이라서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이들 가족은 이미 위기에 대한 예방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제덕은 우선 아기를 이진에게 맡기고 차 안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문을 열고 떨어진 벽체 잔해들을 밟으며 올라가 보았다. 집안 주변이 난장판이었다. 천장에 조명등이 깨져서 떨어져 있었고 가구들이 엎어져 있었다. 전기는 나가서 켜지지 않았고 보일러 등 많은 기계들이 작동을 멈추어 있었다. 그는 가스가 새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다행히 집 쪽에 연결된 가스관은 파손되지 않은 것 같았다. 냄새도 안 나서 누출된 가스는 없는 듯해서 가스를 켜보았다. 하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다. 역시 들어오는 쪽 지하 가스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는 싱크대에 물을 틀어보았다. 물은 잘 나왔다. 다시 화장실로 가서 물을 틀어보았다. 세면대 물이 안 나왔지만 옆에 샤워 호스기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주택은 수도관이 직결식이라서 전기가 나가도 물이 나오는구나. 그는 유이진과 인환이가 쉴만한 방을 재빨리 정리한 다음 차로 갔다. 여보, 일단 집 안으로 들어와 있어보자. 가스가 안 되니 잠깐 쉬는 동안 내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올게. 응.
제덕은 아내와 아들을 부모님 집에 둔 상태에서 아파트로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그는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에게 전화를 넣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전화는 받지 않았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걱정이 충만한 가운데 아파트에 도착하여 빠르게 5층으로 올라갔다. 집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니 역시 전기와 가스 그리고 물까지 끊겨져 있었다. 그는 당분간 주택에 있어야겠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는 생각했다. 우리 아파트는 압력 탱크식이라서 전기가 안 되면 물이 안 나오지. 그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 인터넷을 연결하여 다른 지역의 지진 상황을 확인해 보았다. 이번 대지진은 서울과 경기 전 지역에 벌어진 지진이었다. 다른 지역은 멀쩡했고 다행히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남으로 내려가신 뒤 2시간 지나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경기 지역은 충분히 벗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다시 전화를 해보려고 휴대폰을 든 순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래. 나랑 내 애미는 괜찮아. 너야말로 괜찮은 거냐? 다행히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화재도 엄청나서 아버지 집까지 냄새가 나요. 아이고 나는 운전하느라 지진이 일어난지도 몰랐다. 땅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바람 때문인가 싶었지.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틀었더니 글쎄 서울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휴게실에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네 아버지. 일단 아파트는 물이랑 전기가 끊겨서 아버지 집에 와 있어요. 여기 보일러랑 전기, 가스 다 안 되지만 물은 나오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불안해서. 아니에요. 올라오지 마세요. 그대로 시골집으로 가세요. 여기는 위험하니까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 시골로 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행히 차가 멀쩡하니 도로가 정리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땅까지 꺼지고 갈라져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찾아보면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잘 찾아서 서울을 빠져나와라. 네 아버지 간간히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 오냐 오늘 밤은 잘 버티거라. 네. 제덕은 아내와 함께 엎어진 냉장고를 간신히 뒤집어서 남은 음식들을 챙기고 다음날 서울을 빠져나갈 때 필요한 비상식량과 물, 쌀 등을 챙겼다. 폭염이 내리쬐이는 여름날이라서 당장에 음식이 상할 수도 있어서 아이스박스에 약간 녹은 상태인 냉동 음식들을 넣고 물을 넣었다. 그리고 쌀과 물 한 팩을 트렁크에 넣은 뒤 현금을 들고 금방 슈퍼로 향했다. 그런데 슈퍼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뭔가 휑한 느낌이 들었다. 제덕은 땀을 뻘뻘 흘리며 슈퍼 안에 들어서는데 모든 물건이 완전히 사재기로 다 팔려 남은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지진이 나기 전에 경제 대공황 상황에 먼저 와서 다 쓸어간 것이었다. 주인도 없었고 안은 텅텅 비어 있었다. 물론 남은 물건도 진열장에 몇 가지 보였는데 생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품목들이었다. 다른 곳을 찾기 위해 1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전통시장 근방 가정주택과 연결된 슈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런데 주택은 조적식 구조라서 지붕과 벽돌이 여러 부분 부서지고 무너져 구멍도 나 있는 데가 많았다. 그때 슈퍼에서 50대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등에 메고 트럭에 실는 중이었다. 제덕은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혹시 캔 음식 남은 거 없습니까? 제덕의 질문에 남자는 애써 무관심하며 물건을 챙겼지만 여자는 안쓰러운 마음에 대꾸를 해주었다. 캔 음식은 음료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답니다. 제덕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인가요? 그럼 캔 음료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희 아이가 있어서 그런데 아이가 먹을 분유식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여자는 한참 고민하다가 남자가 나서며 말했다. 본인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서 가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어디선가 분유 한 통을 가져오며 말했다. 우리는 아이가 없어서 이건 필요 없어요. 자요. 이제 부르는 게 값이네요. 제덕은 여성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했다. 제게 100달러가 있어요. 이거면 저희 먹을 음식도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가 제덕이 내미는 100달러를 재빨리 챙기고 슈퍼 안으로 들어와 참치캔 5개와 분유 1통, 사이다, 콜라, 기타 음료수 10개를 봉투에 담아주었다. 제덕은 미리 챙긴 빈 가방에 그것을 넣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내에게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전했다. 여보, 당장 음식이랑 챙겨서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 우선 당장 물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수돗물이라도
식수로 페트병에 받아서 차에 싣자. 이걸로라도 식수를 활용해야 해. 자기는 우선 음식이랑 애기 분유랑 가면서 먹을 수 있게 챙겨놔. 나는 물을 채워 차에 실을게. 오, 알았어. 더 큰 재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도 몰라서 미리 물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기에 제덕과 이진은 집안의 빈통을 찾아 수돗물을 받아 넣기 시작했다. 이진과 제덕은 음식을 챙겨서 차 뒷자리와 트렁크에 채운 뒤 아기 옷, 기저귀 가방과 분유를 지퍼백에 넣어 같이 챙긴 뒤 출발 준비를 마쳤다. 제덕의 차량은 네이비색 신형 아반떼 차량이었다. 그는 차량에 기름이 며칠 전 만땅을 채워놔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큰 길 쪽으로 길이 엉망인 것을 판단하고 반대쪽 다른 방향을 택해서 차를 출발했다. 여러 차량들이 이미 그 길로 진입을 하고 있었다. 차는 얼마 가지 못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큰일이야 여보. 차가 막혀서 이미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차들이 북새통이야. 이진은 뒷좌석에서 아기를 돌보며 걱정스러운 듯 대답했다. 다른 길은 없을까? 길이 많이 망가져서 큰 길 쪽으로는 가면 위험할 것 같아. 아까 아파트 쪽 가는 길에 싱크홀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 지진으로 부실했던 곳이 땅이 다 꺼진 것 같아. 큰일이네. 일단 참고 기다리면 가다 보면 시간 내에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쾅! 앞에서 약간 충돌하는 소음이 들렸다. 놀란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의 차량이 부딪힌 것은 아니었지만 앞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었다. 사고 차량은 급하게 내려서 부딪힌 부분을 보더니 다시 차에 타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 소리만 조금 요란했지 범퍼끼리 부딪혀 살짝 찌그러진 정도였다. 상황이 급해서 그들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제덕은 다시 지진이 날까봐 겁이 났지만 서울을 우선 빠져나간다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2시간 정도 갔을 때 차량은 최대한 우회해서 겨우 외곽 순환도로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외곽 순환도로 역시 손상된 곳이 있어서 차들이 최대한 1차선으로만 달리고 있었다. 지나가다 옆을 보니 2차선과 3차선의 도로가 패이고 갈라진 곳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었다. 안에는 차량들이 떨어져 박혀있는 광경도 더러 목격되었다. 그는 차를 몰면서 하늘을 보았다. 어느 순간 구름이 가득 차고 있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태양이 강렬하게 비춰져 눈이 부실 정도였다. 직접 태양을 보면 실명할 정도로 밝았다. 차량은 정체 구간이 지속됐지만 기본 15km 속력으로 달리는 중이었다. 어느새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가 보이면서 빗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내 이진이 이를 보고 먼저 말했다. 여보, 갑자기 비가 오네. 그러게, 방금 전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지며 폭우로 쏟아지고 있었다. 큰일이야, 점점 굵어지는데. 천둥소리였다. 응애, 애언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다. 지진이 났을 때 겁을 먹어서 울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놀란 모양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1시간을 더 가다가 중부 고속도로를 갈아타자 어느 정도 정체 차량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차들이 많아서 기본 5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가 없었다. 그때 앞에 가는 차량들이 당황했는지 멈춰선 채 멈칫하다가 몇몇 차량들이 우측에 보이는 톨게이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놀란 제덕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무슨 일인가 하며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러고 보니 고속도로 아래쪽에 긴 호수가 보였고 물의 수위가 거의 도로를 넘기 직전이었다. 젠장. 제덕은 차에 다시 탄 뒤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는 차량 뒤에 바짝 붙었다.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고 어두운 밤에 폭우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경사가 높은 쪽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운전을 했다.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차에서 막 내려 톨게이트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에서 내린 뒤 뒤를 확인해 보았다. 홍수가 이미 고속도로를 넘어서 흘러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이난이가 있는 차문을 열고 이진에게 소리쳤다. 여보, 가방이랑 음식 챙겨. 그는 이난이를 알아서 그의 가슴 앞으로 아기를 맨 뒤 머리를 방수 커버로 씌우고 트렁크로 가서 비상식량과 쌀이 든 생존 가방을 챙겨 뒤로 맸다. 이진 역시 차에서 내려 물과 음식이 든 가방을 뒤로 맸다. 물이 막 밀려드는 광경은 가로등을 비춰 보였고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제덕은
왼손은 이진의 손을 잡고 오른손은 인환이의 머리를 붙든 채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앞에서 달리는 사람들, 산 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고함을 지르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진이 놀라 돌아보았다. 생각보다 더 큰 물결이 빠르게 고속도로를 범람한 것이었다. 제덕은 이진과 함께 미친 듯이 산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높은 지대에서 사람들 역시 놀란 표정으로 산 쪽으로 빠르게 도망쳤다. 제덕의 뒤에서 도망치던 사람들이 거침없이 밀려드는 물결에 휩쓸리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 뒤에서 도로와 인도의 방향대로 홍수가 밀려 넘치고 있었다. 뒤에서 사람들이 고함 소리가 들렸다. 산으로 진입하는 입구 앞에 그만 이진이 넘어지고 말았다. 여보! 이미 5발자국이나 떨어지고 나서야 유이진이 넘어진 것을 확인한 제덕은 그녀를 부르는 순간 눈앞에 거대한 물결이 그녀가 있는 자리를 빠르게 휩쓸고 지나갔다. 안 돼! 그가 경악하는 사이에 홍수는 산 위로 치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제덕은 한순간 아내를 잃은 것에 슬퍼할 여력도 없었다. 그는 인환이를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산 위로 달려오르기 시작했다. 물은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5분 만에 300고지를 돌파했지만 그것이 산이 정상이었고 정상 아래 치고 올라오는 쓰나미는 이미 도를 넘은 상태였다. 300고지 능선을 타는 사람들은 사방의 거대 해일에 갇힌 것에 절망하며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제덕은 절망할 겨를도 없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능선길을 걸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방 속에서 인환이 분유 가방을 꺼내 어깨에 맸다. 그때 느닷없이 강풍이 불어오며 아래에서 물이 빠르게 차오르던 해일에서 큰 너울성 파도가 일어났다. 제덕은 삽시간에 치솟아 오른 거대 너울의 잔인한 아가리 속에서 인환이의 머리를 모자로 덮고 몸을 최대한 웅크렸다. 거대한 너울 파도는 능선을 걷고 있는 생존자들을 모조리 삼켜버렸다. 제덕은 파도에 밀려 산등성이 아래로 쓸려가다가 나무를 붙든 채 매달려 있었다. 그는 한 손은 굵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다른 한 손은 아기 머리와 몸을 감싸고 있었다. 이나는 아빠 가슴팍에 매달린 채 우렁찬 폭풍 우 소리와 함께 힘차게 울어댔다. 등에 매달려 있던 등산 가방만이 물결에 휩쓸려 가고 없었다. 한참 몰아치던 강력한 비바람이 그치며 미친 듯이 범람하며 산 중턱까지 차오르던 해일이 일시적으로 잔잔해졌다. 제덕은 능선 아래 절벽 중간에 자라나 있는 나무의 굵은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간 다음 손을 뻗어 바위 틈을 잡고 기어 올라갔다.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지만 풍랑이 멈춘 상태라 다시 없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덕은 한참 울어대는 인원이를 달래며 능선의 소록길을 밟고 힘차게 빠른 걸음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그가 몇 발자국 가지 않았을 무렵 소나무 가지에 걸린 등산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전문가의 등산 가방으로 보였다. 지팡이 하나가 옆끈에 묶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어보았다. 가방 안에 다양한 생존용품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눈에 띈 것은 은박담요, 바람막이 점퍼, 스프 파우더, 쌀, 초코바, 과자, 1.5리터 물통, 그리고 후레쉬였다. 그 외에 식료품과 장비, 비상 도구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았다. 그래, 아직 희망은 있어. 그는 살짝 눈물을 흘리며 잠잠해진 인환이의 엉덩이를 들썩이며 말했다. 일어나, 물과 먹을 게 생겼어. 고개를 돌려보니 인환이는 눈이 말똥말똥해진 상태로 깨어 있었다. 그는 물을 하나 꺼내 인환이에게 먹인 뒤 자신도 목을 조금 축였다. 그리고 어깨에 따로 메고 있는 인환이 분유 가방을 열어보았다. 분유통에는 약간의 분유가 있었고 분유 파우더가 있었다. 그는 분유통을 짜서 직접 먹여본 뒤 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기하게 먹였다. 그 다음 그는 인환이를 앞으로 메고 등산 가방을 등 뒤로 맨 뒤 힘차게 땅을 딛고 일어섰다. 그가 대략 400고지 정도 찍었을 때 도시가 한눈에 보였다. 평소의 도시가 아닌 거대한 홍수에 잠긴 도시였다. 개덕이 있는 지점은 풍랑이 거세지지는 않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해일이 산을 중턱까지 치고 오르는 중이었다. 그 속도를 가늠하기는 힘들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렇게 빨리. 그는 한 손에 지팡이를 빠르게 찍어 올리며 평소의 걸음 이상의 속도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목에 찬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점점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산으로 올라갈수록
해지는 시간은 점점 단축되는 기분이 들었다. 중간에 다시 도시가 보이는 위치에서 내려다보았다. 도시를 삼킨 단단한 바다는 무척 검어 보였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이미 한국에 생존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체력이 고갈된 상태였지만 인환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들이킨 뒤 다시 힘을 내서 산을 타기 시작했다. 800고지를 찍었으니 500고지를 더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산행은 처음 오르기 시작한 것보다 더 쉽게 느껴졌다. 발 뒤로 물이 튕기는 기분이 들었다. 한두 줄 떨어지던 비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큰 절벽에 비를 가릴 만한 장소로 이동해 미리 가방을 뒤져보았다. 역시 다양한 장비 가운데 우비가 있었다. 그 우비는 판초 우위 형식으로 되어 앞뒤로 다 덮을 수 있었다. 그는 인환이 얼굴에 모자를 푹 눌러 쓰인 뒤 우비를 덮었었다. 제덕은 다시 힘차게 지팡이를 찍어가며 남은 500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해일과의 차이가 그가 위치한 곳에서 한 1km 정도 나는 것 같았다. 반드시 살아야 해. 드디어 산의 1000고지를 넘었다. 그가 타고 있는 산이 어떤 산인지 알지도 못했다. 그래도 적어도 1000고지를 넘는 것을 보니 한국 명산 중 하나인 것은 분명했다. 다시 뒤를 돌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헤일이 한 800고지를 탈환한 듯해 보였다. 멈출 생각이 없어. 제덕은 능선을 타면서 양옆으로 다시 한번 시커먼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1000고지가 넘는 산을 에워싼 바다는 이미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뒤덮은 듯 했다. 1000고지 다음 위로 한 300고지 이상은 되어 보이니 소백산 정도는 될까? 그는 인환에게 분유통을 꺼내 살짝 먹인 다음 물도 먹였다. 인환아, 괜찮지? 걱정 마.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그는 다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정상까지 물이 휩싸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앞이 점점 어두워지자 다시 가방을 내려놓고 후레쉬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가방에 손을 넣고 이리저리 휘젓다가 뭔가 발견한 제덕은 그것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이마에 다는 후레쉬였다. 그는 후레쉬를 켜보았다. 불은 잘 들어왔다. 그는 잘 됐다 싶어 후레쉬를 이마에 장착하고 불을 켠 뒤 능선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300고지를 향해 산을 타기 시작했다. 이번엔 로프와 장비가 필요했다. 물론 기존 등산객을 위한 길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중에 다리가 만들어지기 힘든 곳은 타고 오르기 쉽게 줄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비바람 때문에 줄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등산 스틱을 가방 옆에 꽂고 줄을 잡고 빠르게 힘차게 바위를 딛고 올라섰다. 그런데 그만 한 발을 헛디고 말았다. 앗! 놀란 제덕은 잔뜩 겁을 집어먹은 상태로 두 손으로 로프를 꽉 붙들었다.